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선비는 마음이 무거웠다. 과거 시험날은 바득바득 다가오고 남도라 끝자락 나주단 여기에서 한양 천리길 과거 시험장에 가려면 적잖은 여비가 들 것인데 아직 한 푼의 여비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가슴이 바삭바삭 탔다. 더구나 과거 시험을 보는 대로 낙방을 했으니 이제 최선비의 나이 40.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가난한 살림을 지금껏 도맡아 어렵사리 꾸려온 아내에게 또 손 벌릴 용기가 나지 않던 것이다. 최선비보다 나이가 2살 적은 16에 시집온 아내는 지금 나이 38이 넘도록 20년을 넘게 혼자 살림을 해오며 오직 글 공부만 하는 서방님 뒷바라지를 군소리 한마디 없이 충실히 해왔다. 20년을 넘도록 글을 읽었으면 이제 떡하니 장원급제라도 해서 고생한 아내의 원이라도 풀어주었으면 좋으련만 답답할 따름이었다. 남의 삿바느질에 길쌈에서 옷 만들기를 도맡아 해온 아내는 낮이나 밤이나 진날 갯날 없이 일에 매달리며 오직 남편 최선비가 입신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고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바르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원을 했던 것이다. 최선비도 처음 과거 시험 보러 갈 때는 청운의 꿈을 품고 한약 땅을 밟으며 바로 장원급제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아란 듯이 자랑도 하고 헛기침을 하며 높게 거들먹거리 뒤에가 바로 오려니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떠나왔는데 결과는 매번 바로 낙방이었다. 2번, 3번, 줄잡아 10번도 넘게 기회에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과거 시험 볼 여비를 조달하게 하여 득달같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설마 하는 한가닥 기대에 대한 보람도 없이 보기 좋게 낙동강에 오리알 떨어지듯 연거푸 낙지곡을 들이켰던 것이다. 아내는 아내대로 줄줄이 5이나 되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기도 숨이 찬데 거기다 간간히 서방님 과거 시험 여비 마련하려고 이웃에게 빌리고 친정집에 손을 벌려 이 집 저 집 뒷도지고 없는 살림살이 꾸려가기가 말이 아니었다. 이제 사내 나이의 부록. 그렇게 보는 대로 낙방을 했으면 포기하고 집안 살림을 돌보아야 할 텐데 최선비는 오기가 생겼는지 그 열망을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오늘도 최선비는 진종이 붙박혀 글을 읽으며 다가올 과거 시험에만 정신이 온통 팔려 있었다. 한양에서 있을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늦어도 과거 시험일 한 달 전에는 에서 출발해야 했다. 걸어가면서 주막에 들러 밥 사 먹어야지. 잠자리 챙겨 자야지. 보통 여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급제를 해서 머리에 어사관을 쓰고 마라에서 내주는 말을 타고 하인들을 거느리며 보아란 듯이 빛나는 관복을 걸쳐 입고 보기 좋게 고향의 금이 환영하면 더없이 영광스럽고 좋았겠지만 낙방을 하고 내려올라 치면 그 비용은 배나 더 들었다. 글을 읽으면서도 최선비는 닥쳐올 과거 시험장에 가기 위하여 한양 갈 여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이었다. 집안 살림 형편을 빤히 짐작하고 있는 최선비도 염치는 있어서 아내에게 바로 여비를 내놓으라고 하기는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최선비가 달리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일가 친척이며 이웃들도 최선비가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여비를 좀 빌리자고 하면 코웃음으로 웃어넘길 것이었다. 그렇게 한평생을 다 바쳐 과거 시험에만 매달렸어도 급제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성 싶은 데다가 벌써 수차례씩이나 여비를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장 빌려간 내 돈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최선비 아내의 딱한 처지와 착한 심성을 보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었다. 그러기에 결국 최선비는 얼마 가지 않아 아내에게 빈손 벌리며 과거 시험 타령을 하며
여비를 좀 장만해 줄 것을 부탁할 것은 불을 보듯 빤했다. 그로부터 닷새 후 최 선비는 이웃집 방아를 찧어주러 갔다 돌아와 늦은 저녁상을 차려 들어온 아내에게 밥수저도 들지 않고 말을 건넸다. 여보 부인, 내 염치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내 마지막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해 보려 하오. 그래도 사내가 뜻을 세웠는데 기어이 성취해야 할 것 아니오. 어렵겠지만 이번만 여비를 좀 마련해 주오. 최 선비의 말에 아내는 말문이 막혔다. 언제적 빌린 여비도 이 집 저 집 다 못 갚고 일품으로 닥치는 대로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또 여비 타령이라니. 그래도 네 집에서 빌려만 주면 얻어다 주겠는데 도무지 빌려줄 집도 더 이상 없었다. 그렇다고 하늘 같은 서방님의 부탁인데 아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고된 일을 하고 돌아온 아내는 밥 입맛까지 싹 달아나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막막하기만 했다. 이번엔 내 기필코 급제하여 당신의 노고에 보답하고 가문을 뱉내리다. 말없는 아내를 슬그머니 바라보며 최 선비는 이번에는 기어이 무엇을 해보이겠다고 다짐하는 말을 보탰다. 하긴 늘 그래오던 터였다. 예, 서방님. 어서 진지 드세요. 아내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래 고맙소. 내 이번에는 부인의 공을 반드시 갚을 것이외다. 그럼 닷새 후에 떠날 테니 여비를 좀 장만해 주시오. 최 선비는 금세 얼굴에 웃음을 띠고 하얀 김이 오르는 새까만 보리밥에 수저를 푹 갖다 찌르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대답을 한 아내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드디어 최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날 날이 되었다. 아내는 별수 없이 또 이 집 저 집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하며 남편의 과거 시험 보러 갈 여비를 가까스로 빌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가 빌린 여비는 겨우 절반밖에 되지 못했다. 어떻게든 여비를 마련하려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아내는 미안한 마음으로 그것이나마 남편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서방님, 이번에는 겨우 한양 다녀올 여비를 절반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떠나셔서 부디 뜻을 이루시지요. 절반이라. 그럼 한양 올라갈 여비밖에는 안 되는구려. 하하하하하. 이번엔 내 반드시 과거의 시험에 급제하여 임금님이 주신 말을 타고 오면 되겠구려. 고맙소 부인. 내 기필코 이번에는 대장부의 뜻을 이루고 오리다. 최 선비는 상투 위에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기를 걸쳐 입은 채 어깨에 보찜과 여러 켤레 집신을 걸쳐 메고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비장한 작별 인사를 하고는 한양을 향해 터벅터벅 길을 나섰다. 꽃샘바람 몰아치는 동네 올밑에 매화꽃 피고 산속 절 뒷산에 동백꽃 피는 이른 봄길을 걸어 함께 과거 보러 가는 여기저기 청운의 꿈을 품은 여러 선비들을 만나 밤에는 주막집에 들어 밥 사 먹고 자고 낮에는 부지런히 길을 걸어 이윽고 한양에 당도했다. 춘삼월 호시절이 나고 한양 땅에 당도하니 기와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높은 담장 사이로 새로 난 푸른잎 사이 꽃 피고 새 울어 봄바람이 온 장안을 따뜻하게 핥고 지나갔다. 최 선비는 떨어져가는 여비를 생각하고는 이번에는 과거 시험에 반드시 급제하여 금이환양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되어 허름한 주막집 방에서 초조하게 지내던 최 선비는 대궐 안으로 들어가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보니 시제도 마음에 들어 일필휘지로 글을 적어
맨 처음으로 답안을 냈다. 최선비는 의기양양했다. 며칠 뒤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 명단 발표방이 대궐 담벼락에 붙었다. 최선비는 이번에야말로 제 이름이 맨 처음은 아니더라도 아무렴 맨 끄트머리라도 있겠지 하는 기대를 잔뜩 하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방 앞에 섰다. 그런데 위아래로 좌우로 샅샅이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최선비의 이름 석자는 없었다. 설마 그럴 리가. 이번에 과거 시험은 시제가 매우 쉽다고 생각하고 바람처럼 적어냈는데 이번에도 낙방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최선비는 방 앞을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고 혹시나 하고 여러 번 방을 훑어보았으나 자신의 이름은 정말로 거기 없었다. 낙방한 최선비는 하늘이 샛노래지고 캄캄하여 그 자리에서 순간 까무러칠 뻔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이제 아내를 본단 말인가. 아니, 여비도 다 떨어진 판에 무슨 수로 고향이 내려간단 말인가. 평생을 바쳐 오직 한 길만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하는 비대가 막상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최선비는 길이 장탄식을 했다.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당장 이 자리에서 푹 고꾸라져 죽었으면 좋으련만 싶었다. 그렇다고 생목숨을 바로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그 자리를 바로 피해 달아나 허름한 주막집 구석방에 엎어져 짐종일 술을 마셨다. 술로나마 우선 괴로운 심사를 달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술이 들어갈수록 자신의 무능에 대해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할 울분이 자꾸 치받쳤다. 이런 개떡같이 썩은 세상에는 페이시 과거 시험에 권력 가진 자나 돈 가진 자가 미리 손을 써서 부정한 판정을 한 것이거나 혹은 한심한 족속들이 자신의 빼어난 글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치부하고는 자신을 위안했던 것이다. 그런데 술이 얼큰이 취한 최선비의 머릿속을 조금 전부터 퍼뜩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기왕지사 집에 내려갈 여비도 없는 데다가 인생을 다 바쳐 글 공부만 해오며 지금껏 과거 시험만 줄곧 보아온 터라 살림만 탕진해오며 마음 여린 아내 뼈 빠지게 고생만 시켜 우려먹고 아이들 못 입히고 못 먹였으니 이 부조리 가득한 아수라장 세상에 세상 잘 만나 속편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네 대갓집 하나 골라 도둑질 한탕 크게 해서 내려가자는 별 뚱딴지 같은 사악한 생각이 자꾸만 밀려들었던 것이다. 최선비는 그날 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술에 취해 쓰러졌다. 아침 늦게 일어난 최선비는 속이 타서 머리맡에 놓아둔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언제 쓰러져 잤을까? 아마도 주막집 주모가 술상을 내가고 냉수를 방문 앞에 놓아둔 듯 싶었다. 냉수를 마시며 최선비는 어젯밤 쓰러지기 전 최후로 먹은 모진 생각이 언뜻 뇌리에 스치는 것을 떠올리고는 그것을 대담하게 현실화시키며 다시금 굳은 결심을 했다. 아내가 마련해준 여비가 다 바닥나가고 과거 시험에도 낙방한 희망 없는 최선비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길 외에 이 막다른 난국을 극복하고 헤쳐가려면 집으로 돌아갈 여비라도 마련할 도둑질이라도 할 밖에 달리 선택의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최선비는 늦은 아침에 주모에게 더운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말아먹고는 구석진 방을 뒹굴며 이제는 하루 종일 도둑질에 대한 구상만 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골아떨어지면 슬그머니 어느 부잣집 담을 잽싸게 넘어 대담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이나 금고를 뒤져 엽전꾸러미를 훔치거나 귀한 금, 은, 폐물을 쇠에 넣고 다시 슬그머니 돌아오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말처럼 쉬운 일이겠는가. 그날 밤 밤이 깊었다. 최선비는 도둑고양이처럼 슬그머니 주막집을 빠져나와 한양 땅을 골목골목 뒤지며 어디 도둑질을 해도 좋을 집이 없을까 하고 기웃거리며 물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도둑질을 하려고 나서니 그도 못할 짓이었다. 높은 담 넘기, 살금살금 안방으로 기어들어가기, 들키지 않게 장롱이나 벽장 뒤지기, 재빨리 도망쳐 나오기, 이런 것들이 고도의 순발력과 상당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기민하고 민첩한 힘든 운동 작업들이라서 매일 방에 앉아 글 공부나 하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날 수도 없었다. 고향집에까지라도 돌아갈 여비라도 장만할 양이면 아무래도 도둑질을 해야만 했다. 가지고 온 여비는 달랑달랑 다 떨어져만 가고 먼 길을 가려면 어떻게든 새로 여비를 손에 쥐어야만 했다. 그러나 최선비는 그날 밤 아무런 행동도 단행하지 못하고 높은 대갓집 담벼락 밑만 여기저기 밤새 시궁지처럼 맴돌다가 결국 새벽녘에 허름한 주막집으로 지쳐 돌아오고 말았다.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최선비는 첫날 밤 마냥 똑같이 그렇게 담을 넘기는커녕 한양 땅 골목을 이잡듯이 뒤지고만 돌아오고 말았다. 작정한 도둑질은 도무지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만두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온 여비도 국밥 몇 그릇값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다가 한양 땅에서 영영 고향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최선비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보니 눈물이 나올 만큼 서러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이었다. 오늘 밤에는 아무래도 아무 담이나 넘어 도둑질을 감행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결국 붙잡혀 포도창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머뭇거릴 수만은 없었다. 다급해진 최선비는 그날 밤도 여기저기 도둑질할 집을 찾아 한양 땅 골목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렇게 자정을 넘기고 새벽으로 가는 고요하고 어두운 한양의 봄밤길을 누가 들일세라 살금살금 걷고 있는데 마침 담 너머 어느 대감집 방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저 사람들은 뭘 하느라고 이 깊은 밤중에 잠을 안 자고 있을까? 퍼뜩 이런 생각이 스친 최선비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졌다. 마침 담도 얕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담을 넘은 최선비는 물방아 짖는 가슴을 움켜잡고 슬그머니 불 켜진 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귀에 얼핏 스치는 소리가 누구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듯 너무도 험악했다. 궁금증이 일어난 최선비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조심스럽게 가만가만 창구멍을 뚫고 거기에 한쪽 눈을 들이받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을 들여다본 최선비는 깜짝 놀랐다. 초롱불이 환한 방안 윗목에 오늘 혼례식을 올린 듯한 사모반대를 쓴 나이 어린 꼬마 신랑이 겁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앉아 있었다. 최선비는 얼른 눈을 돌려 아랫목을 바라보았다. 거기 수염이 새까맣게 난 산돼지처럼 생긴 눈빛이 날카로운 오락부락한 사내가 신부랑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시퍼런 큰 칼끝에 고깃점을 끼워들고 꼬마 신랑 입에 갖다 막 들이대며 눈을 부라려 뜨고 협박하고 있었다. 이놈, 이거 먹어라. 너는 오늘 죽었다 이놈아. 최선비가 그걸 보며 가만 생각해보니 햇이 저 고깃점에 험악하게 생긴 사내가 독약을 바른 것 같았는데 그것을 꼬마 신랑에게 억지로 먹여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흉악한 꼴을 지켜본 최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불끈 의분이 치받쳐 올랐다. 산도적같이 흉측하게 생긴 힘센 사내가 나이 어린 연약한 아이를 마구잡이로 협박하여 죽이려 들다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순간 최선비는 사납게 문을 덜컥 열고 방 안으로 성난 호랑이처럼 단숨에 벌떡 뛰어들어가 사내의 손에 들린 칼을 번개같이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내를 노려보며 낮게 소리치며 목을 겨냥해 그대로 푹 찔러버렸다. 에이, 이 사악한 놈! 최선비에게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났던 것일까? 자신도 모르게 찰나에 벌어진 일이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일격을 당한 사내는 낮게 비명을 지르고는 선열 붉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푹 고꾸라졌다. 이를 지켜본 꼬마 신랑과 신부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혼비백산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가만히 최선비 얼굴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순간 제정신이 돌아온 최선비는 손에 들린 칼에 붉은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끔찍한 살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선비의 손에 들린 칼이 방바닥으로 떨어져 굴렀다. 최선비는 곧바로 방을 뛰쳐나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재빨리 담을 넘어 주랭랑을 놓았다. 그 길로 허름한 주막집 방에 헐레벌떡 한달음에 당도한 최선비는 풀어놓은 자신의 짐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누가 알세라 그 밤에 고향 가는 길을 향해 마구 내달았다. 자신이 살인을 했으니 이제 붙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포도청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게 분명했던 것이다. 최선비는 그야말로 거지행색으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거림처럼 밥을 얻어먹고 길가 방앗간이나 남의 집 헛간에 누워 잠을 자면서 하루하루 줄인 배를 움켜쥐고 고단한 길을 걸어 고향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재수 좋은 날은 뉘집 해갑잔치나 초상난 집을 만나 고기에 밥에 술사발도 얻어마시고 어떤 날은 부잣집 따뜻한 사랑방에 들어 고된 몸을 쉬어갈 수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누더기 걸친 거짓인 대로 남의 집 헛간이나 여기저기 흙바닥을 뒤굴며 비참한 몰골이 되어 귀향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최선비가 죽지 않고 집에 돌아온 것은 모내기가 시작되는 5, 6월 농사철이었다. 과거 시험에 낙방했더라도 서방님이 몸이라도 건강하게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매일 기원하며 아이들을 기르며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있던 아내가 어느 날 남의 집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온통 해진 누더기를 걸친 몰골이 험상궂은 웬 거지 하나가 비틀비틀 쌀이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서방님이었다. 과거 시험이고 나발이고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도 너무나 반가워 아내는 거지 몰골에 비쩍 야윈 서방님을 뜨거운 눈물로 맞이하였다. 서방님, 당신 아닌가요? 네네네, 미엄먹 없구려. 미안하구려. 최선비는 말끝을 흐렸다. 서방님, 다 제 탓입니다. 여배를 충분히 들지 못해서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아내가 최선비를 위로하며 말했다. 최선비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북받쳐 말문을 잇지 못했다. 갖은 고생을 하며 집에 돌아온 그날 이후로 최선비는 글 공부를 아예 팽개쳐버리고 입을 굳게 닫은 채 농사일에만 전념했다. 과거 시험에 참담하게 낙방하고 여비를 마련하려고 한탕 크게 도둑질을 하려다가 느닷없이 사람까지 죽이고 돌아온 그 비밀스러운 일을 누구에게 감히 발설할 수 있겠는가. 죽을 때까지 혼자만의 가슴속 비밀로 깊이 묻어두어야만 했다. 한양 땅에서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난 최선비는 이제 과거 공부도 아예 단념하여 집어치우고는 농사일을 하며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이곳 나주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한양의 영의정댁에서 조선 팔도에서 최고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즉 최고의 이야기꾼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 나라 안에서 최고로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꾼을 찾는다고?
그 소문을 들은 순간 최선비는 다시 또 그 영의정을 만나고 싶어졌다. 이번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 살림을 해온 터라 한양 올라갈 여비도 남에게 빌릴 필요가 없었다. 추수가 끝나고 한가해지자 최선비는 다시 그 엄청난 비밀의 사건을 간직한 한양길에 올랐다. 영의정 댁에 가서 이야기 한 가락을 잘해서 떡하니 벼슬 한 자리라도 얻어온다면 그도 입신출세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선비는 아내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고 한양길을 갔던 것이다. 눈 내리는 한겨울 한양. 영의정 댁에 최선비가 도착해보니 과연 대문 앞에 사람들이 운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사랑방에는 조선 팔도에 이야기 잘한다는 이야기꾼들이 와글와글 몰려 있었는데 자기 차례가 오면 영의정에게 불려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최선비는 사랑방에 들어 여장을 풀고 자신도 이야기꾼으로 등록을 해놓고 차례를 기다렸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꾼들이 밀린 터라 차례가 오려면 2, 3일은 걸릴 듯 했다. 최선비는 크나큰 사랑방 안에서 시끌벅적거리는 다른 이야기꾼들과 섞여 지냈다. 그런데 영의정에게 불려나간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하려고 입을 열면 영의정이 그 처음을 가만 듣고 있다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하라고 곧바로 내쳐버리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왜 진짜 옛날 옛적에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을 들먹이며 그럴듯한 입담으로 구성지게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면 곧바로 말을 잘라 끊어버리고 그만하게 하고 내쳐버리는 것일까? 최선비는 그것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아마도 캔씨 저 영의정 댁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넌지시 짐작을 한 최선비의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것이 있었다. 다음날 오후 늦게 드디어 최선비 차례가 되었다. 하얀 수염을 말르며 근엄하게 앉아있는 영의정 앞에 밀려나간 최선비는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인은 영의정 영감나리하고 단둘이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그래? 영의정이 최선비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사랑방에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이 가득 들어찬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 나가 있으라. 그 소리를 들은 방 안 가득 모인 이야기꾼들이 삽시에 바깥으로 몰려나갔다. 최선비는 영의정과 단둘이서만 큰 방 안에 남게 되었다. 어디 그럼 이제 자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네. 영의정이 최선비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선비는 영의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의정 영감날이 사실은 소인은 3년 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올 적에 집안이 너무도 가난하여 과거 시험을 보러 올라올 여비밖에는 가져오지 못했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여비가 없어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막해지자 큰 부잣집 담을 넘어 도둑질을 해서라도 여비를 마련할 양으로 한양 땅을 밤마다 뒤졌지요. 그래? 도둑질을 할 생각이었군, 그래. 영의정이 놀란 눈빛으로 최선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랬습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골목을 뒤지면서 보니 자정이 넘은 새벽에 어느 대갓집 방에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저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 늦은 밤까지 잠을 자지 않고 불을 켜고 있을까 궁금해서 담을 넘어 들어가 방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지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너무도 흉악하고 이상해 슬그머니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래?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가? 영의정이 놀란 눈빛으로 최선비를 바라보며 바짝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 방 안을 바라보니 수염이 새까만 건장한 사내 한 놈이 신부랑 같이 앉아 나이 어린 갓 결혼한 꼬마 신랑을 커다란 칼끝에 고기 한 점을 휘어들고 먹으라고 협박하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그 고기에 독약을 바른 것이 분명하였지요. 가만 두었다가는 어린 꼬마 신랑이 저놈에게 죽게 되겠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가 그 칼을 빼앗아 사내를 바로 찔러 죽여버렸지요. 그리고 그 길로 도망해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최선비는 자기가 저질렀던 그날 밤에 끔찍한 살인을 이야기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영의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최선비의 손을 덥석 붙잡으며 말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가 그날 밤 내 아들을 살려주었다네. 그날 밤 최선비가 보았던 그 꼬마 신랑은 영의정의 외동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날 혼례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치르려는데 그 신부와 혼전에 놀아나던 음흉한 사내가 사람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가 꼬마 신랑을 독살하여 죽이고 급사한 것처럼 꾸미려 한 것을 최선비가 그날 밤 그 광경을 우연히 보고 그 사내를 죽여 꼬마 신랑을 살려주게 되었던 것이다. 영의정은 최선비에게 저간의 사정을 대략 이야기했다. 3년 전 그날 밤 최선비의 칼을 맞고 죽은 사내가 혼전의 신부와 정을 통하던 놈이었는데 꼬마 신랑인 아들을 독살하여 죽이려 한 순간에 누군가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 사내의 칼을 빼앗아 그를 죽여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알고는 너무도 고마워서 반드시 그 은인을 찾아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은인을 찾을 묘책을 궁리하던 끝에 영의정은 조선팔도에 이야기 잘하는 최고의 이야기꾼을 찾는다는 소문을 내고 전국의 온갖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을 다 자신의 사랑방으로 끌어들여 혹시 그날 밤 사건에 대한 이야기에 단서라도 찾을 수 없을까 하고 노심초사했던 것이다. 어린 아이를 죽이려 한 흉악한 악인을 발견하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그 즉시 그를 죽여 응징한 최선비나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그 은인을 찾기 위하여 묘책을 내 기어코 그를 찾아 은혜를 갚은 영의정이나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지닌 자들임에 분명하다. 정의가 땅에 떨어진 진흙구렁에서 용케 알량한 잔재주 며 칼과 돈을 손에 쥐고 온갖 재주를 부리며 오직 자신의 안녕과 출세와 물질적 이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탐욕에 찌든 영악한 자들이 늑대와 이기처럼 다투며 득실거리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불의가 판을 치는 배신의 땅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최선비는 영의정이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그 집에서 며칠 묵으며 함께 지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최선비 아내는 누가 말을 타고 관복을 입고 풍악을 울리며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과거 시험도 없었는데 무슨 일로 서방님이 한양에 갔을까? 거기 숨겨놓은 어여쁜 여인이라도 있는 것일까? 언제 나올까?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것은 또 누구의 근사한 행차일까?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빛나는 관복을 입고 그 말을 탄 사람은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내는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 남편 최선비를 맞았다. 최선비는 그 이야기 한 가락으로 영의정에게 많은 재물을 하사받고 고을 원님 벼슬까지 떡하니 얻어 지금 막 금이환양하였던 것이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